잠 못 이루고 폰을 보고 있나요? 바로 이곳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청풍야담입니다. 걱정거리를 잊고 수면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밤 여러분에게 잠든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왕조사상 가장 악명 높고 잔인하며 피를 즐기는 폭군 연산군 이호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상처가 불을 지폈고 결국 피와 폭정으로 막을 내린 비참한 일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여 년의 왕조 계보 속에서 세종대왕처럼 현명하여 조선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왕도 있고 숙종처럼 참고 견디며 당쟁 속에서 왕조의 안정을 지켜낸 왕도 있지만 유일하게 연산군 이호는 영원히 수치의 기둥에 박혀 폭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서에는 그를 방음무도하고 살인을 즐기며 예법을 모욕하고 충직한 신하들을 해치는 자라고 기록하고 백성들은 그를 홍수와 맹수처럼 두려워하며 관료들은 호랑이를 보는 듯 겁을 먹고 후세에는 그를 장희빈 정난정과 함께 조선 세대 요란의 근원으로 통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에 피가 묻은 폭군이 어린 시절은 모성애를 갈망하고 겁이 많고 약한 아이였던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잔인함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광기 또한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 궁중의 냉담함, 권력의 유혹에 한 걸음 한 걸음 밀려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의 시간을 들여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조선왕조 전체의 배로 복수했고 결국 중반칠리의 상황 속에서 고독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사서의 편견과 먼지를 쓸어내고 연산군 이호의 일생에 다가가겠습니다. 불쌍한 아이가 어떻게 상처에 삼켜져 모두가 멸시하는 폭군이 되었는지, 사랑에서 증오로, 증오에서 광기로 변한 비극이 조선 궁중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막이 올랐고 다시 피 흘리는 듯 막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산군 이호는 1476년에 태어났고 조선 성종 이혁의 정남자 첫째이며 어머니는 성종의 두 번째 비후 듄씨로 사서의 패비 윤씨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조선왕조의 예법에 따르면 정남자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왕세자가 되어 왕조의 명백한 세습자인데 이호는 본래 명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어린 시절을 살아야 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처음부터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결국 피 흘리는 비극으로 모든 따뜻함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이호의 어머니 윤씨는 조선의 중산층 출신으로 명문대가는 아니었지만 눈부신 미모와 영리한 머리로 성종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성종은 윤씨에 대한 애정이 독단적이었는데 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배 비후 신씨를 폐위하고 윤씨를 새로운 중궁 비후로 책봉했고 윤씨가 이호를 낳은 후 성종은 더욱 큰 기쁨을 느끼고 즉시 어린 이호를 왕세자로 책봉하며 모자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극도의 총애는 윤씨에게 오래간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끝없는 시기심과 광기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윤씨는 성격이 강직하고 독점욕이 극도로 강해 성종이 다른 비너들을 총애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고 더욱 자신과 아들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후궁에서 성종의 면견을 받는 비너가 있기만 하면 윤씨는 그녀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마음대로 학대했고 심지어 사형을 행하기까지 하며 수법이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종이 윤씨의 미모와 두 사람의 정분을 생각하며 그녀의 시기심과 패악함을 계속해서 용납했습니다. 하지만 윤씨의 행동은 점점 너무해지고 심지어 궁중 예법의 선을 넘었는데 그녀는 후궁의 비인들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조의 정사에 간섭하고 비밀리에 자신의 족친들을 연락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했고 이는 조정의 무문백관에게 큰 불만을 안기고 성종에게도 점점 증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윤씨의 시기심이 결국 성종의 생모 인수대비에게까지 미쳤다는 점입니다. 인수대비는 조선왕조에서 유명한 여강자로 실권을 쥐고 신신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는데 그녀는 이미 윤씨의 교만과 패악함을 눈에 넣지 못하고 여러 차례 나서서 윤씨를 질책했고 두 사람의 갈등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윤씨는 오히려 개선하지 않고 인수대비에게 원한을 품었고
심지어 비밀리에 인수대비를 저주했고 이 일이 폭로된 후 성종과 조정 전체를 완전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1482년 겨우 6살의 이호는 자신의 일생을 바꾸는 비극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날 궁궐 안은 분위기가 무겁고 금군이 둘러싸 있었고 성종은 시기심이 극도로 강하고 황실의 친족을 해치며 대비를 저주하고 정사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칙을 내려 윤씨의 비후 자리를 폐위하고 천민으로 전락시키며 독주를 내리받아 자결하게 했습니다. 그날 어린 이호는 작은 세자복을 입고 궁녀에게 품에 안겨 멀리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거친 천으로 만든 천민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흩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성종의 궁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고 내시가 검은 독주가 담긴 그릇을 들고 어머니 앞에 다가가 강제로 마시게 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가 독주를 마신 후 몸이 격렬하게 떨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와 결국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6살의 아이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권력 다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단지 한때 자신을 품에 안고 부드럽게 재우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머리카락을 빗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괴롭힘으로부터 지켜주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간 것만 알았습니다. 그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고 싶고 점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궁녀에게 꽉 눌러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눈정정로 어머니의 시신이 사람들에게 끌려가 황야에 버려지고 제대로 된 관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호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죽은 후 모두가 그를 피해가는 점입니다. 궁녀들은 그에게 연루될까 두려워 가까이 하지 못했고 신신들은 그를 차갑게 대하며 교비의 아들디라고 생각하고 왕세자에 어울리지 않다고 여겼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 성종도 윤씨의 잘못 때문에 그에게 점점 냉담해져 면견하고 관심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의 왕세자가 하룻밤 사이에 궁궐에서 가장 고독하고 불쌍한 아이가 되었고 아무도 그와 말을 하지 않고 아무도 그와 놀아주지 않았고 그는 오직 혼자 궁전의 구석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궁 안의 사람들은 모두 뒤에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 떠들며 조녀 재앙의 근원지라고 말하고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이호의 마음에 하나하나 꽂히고 그의 어린 마음속에 증오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게 만든 이들을 미워하고 어머니에 대해 떠드는 이들을 미워하고 아버지의 얕은 정과 의리 없는 모습을 미워하고 온통 냉담한 이 궁중을 미워하고 더욱 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따뜻함을 빼앗은 이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그날부터 겁이 많고 약하고 순수한 그 아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말이 적고 눈빛이 차갑고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한 왕세자였습니다. 그는 점점 고독하고 성격이 폭발적이 되어 아무도 믿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에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몰래 기억하고 어머니를 폐위하는 데 참여한 관료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숨겨진 맹세를 했습니다. 잘하면 왕위에 오르면 반드시 자신과 어머니를 상처 입힌 모든 사람에게 피가 피를 받겠다고. 어린 시절의 상처는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이호의 피와 뼈에 새겨져 그의 일생을 따라왔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이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결국 방법이 극단적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광기와 멸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복수가 마음의 고통을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권력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힌 상처는 일단 불이 붙으면 다른 이들을 태울 뿐만 아니라 자신도 태워버릴 뿐이라는 것을. 1494년 조선 성종이 승하했고 겨우 18세의 왕세자 이호가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사서의 연산군으로 기록됩니다. 즉위 초기 연산군은 즉시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매우 온화하고 현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집을 잃은 재난민을 위로하며 일부 현명한 신하들을 중용했고 심지어 후궁을 정비하고 궁녀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일부 규칙을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이 젊은 임금이 조선 왕조를 새로운 번영으로 이끌고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명한 군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온화함과 현명함은 모두 위장이었고 왕위를 안정시키고 신신들을 마비시키기 위해 연기한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의 증오는 마치 잠든 화산처럼 단 하나의 계기만 있으면 완전히 폭발하여 조선왕조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 계기는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즉위한 후 두 번째 해, 연산군은 성종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랫동안 묻혀있는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도 귀중한 서적도 없고 오직 작은 손수건 한 장만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그의 어머니 윤씨가 생전에 자주 쓰던 것이고 위에는 작은 목련꽃 한 송이가 수놓여 있고 이미 마른 피방울 몇 방울이 있었는데 피의 색깔은 붉은 갈색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산군은 그 손수건을 들고 손가락으로 위의 피를 만지며 마치 다시 6살 그해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었던 모습, 어머니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피, 자신이 궁녀에게 눌려 움직일 수 없었던 무력함, 이 몇 년간 받은 냉담함과 억울함을 모두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의 증오는 완전히 불이 붙고 잠든 화산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광기 어렵게 나무 상자를 바닥에 던지고 외치고 울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 손수건 위에 피가 어머니가 독주를 내리받을 때 남긴 것이라고 확신했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이들이 직접 어머니를 죽음의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겠고 어머니를 폐위하고 해치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비록 피바다가 되고 비록 세상에서 영원히 악명이 높아도 상관없다고. 그날부터 연산군은 온화한 위장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잔인하며 피를 즐기는 진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어머니 윤씨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윤씨의 비후 자리를 복구하고 제헌왕후로 추봉했으며 윤씨의 유해를 황야에서 찾아와 다시 푸짐하게 장사 지내고 성대한 장례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한 누구도 윤씨의 잘못에 대해 떠들지 못하게 명령하고 윤씨를 요비라고 부르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친족 구세를 연좌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연산군은 복수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윤씨를 폐위하는 데 참여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피 흘리는 학살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옛 사건을 다시 펼쳐 참여한 관료들을 하나하나 조사했고 살아있는 이든 이미 죽은 이든 그의 복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윤씨 폐위를 주도한 것은 조선의 중신 김종직, 유자광 등인데 이들은 모두 인수대비의 신복이자 조정의 중신으로 성종의 깊은 신뢰를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먼저 이 살아있는 관료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종직, 유자광 등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해 비후를 해치고 충직한 신하들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죄명을 인정하게 강요했습니다. 이 관료들은 죽어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죄명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연산군은 이를 보고 더욱 분노하여 그들을 천절형으로 처하고 친족을 연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궁궐밖은 피바다가 되고 운수 소리가 하늘까지 찼습니다. 김종직, 유자광 등의 친족들은 흰머리 깊은 노인부터 안락한 속의 아기까지 모두 형장에 끌려가 하나하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형장에서는 칼빛이 번쩍이고 피가 땅을 붉게 물들이고 공기 중에는 피냄새가 가득했고 온 경성은 끝없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신신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아무도 연산군에 반대하기 위해 나서지 못하고 오직 눈정정로 이 피 흘리는 학살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죽은 관료들에 대해서는 연산군의 복수가 더욱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는 윤씨 폐위에 참여한 관료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에서 유해를 끌어내어 대중 앞에서 채찍질하고 뼈를 부수며 마음속의 증오를 분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참했던 것은 김종직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유해를 재로 만들어 길가에 뿌리고 만천하의 사람들이 밟게 하여 세상에서 평생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때 누군가 연산군에게 죽은 자는 이미 죽었으니 이렇게 잔인할 필요가 없고 지나친 복수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잃고 왕조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증오에 정신을 잃은 연산군은 어떠한 충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당시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오직 피만이 마음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고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상처 입힌 이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피 흘리는 복수는 온통 1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1년간 연산군이 사형에 처한 관료와 그의 친족은 수백 명에 달했고 조정은 거의 텅 빌 정도였으며 한때 번영했던 경성은 인간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윤씨 폐위에 참여하지 않은 관료들도 연루될까 두려워하며 분분사직하여 은거하거나 침묵을 선택했고 전체 조선왕조의 조정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인수대비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비록 인수대비는 이미 승하했지만 연산군은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수대비의 제사례를 축소하고 인수대비의 봉호를 폐지하라고 명령했고 심지어 인수대비의 무덤을 파헤치려 했지만 다행히 신신들의 목숨을 걸고 말렸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연산군은 이미 완전히 증오에 삼켜져 점점 더 잔인하고 광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생사도 관심하지 않고 온 마음을 복수에만 쏟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피와 증오만 보이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과 자신의 억울함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복수가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복수가 가져다준 것은 기쁨이 아니라 끝없는 빈 공간과 더욱 광기 어렵게 된 욕망이라는 것을. 권력의 유혹에 복수의 쾌감이 더해져 연산군은 완전히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는 데 빠지고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쾌감을 즐기기 시작했고 자신이 최고의 임금이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수의 불길이 점점 가라앉은 후 연산군은 이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광기 어렵게 된 폭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욕을 방탕하게 하고 방음무도하고 살인을 즐기며 행동은 점점 이상해지고 예법에 더욱 위배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선왕조를 붕괴의 위기에 몰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먼저 전통문화와 예법에 대한 모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선왕조는 육아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는 나라로 육아사상이 왕조의 정통사상이고 성균관은 조선왕조의 최고 학문으로 육아문화의 성지이며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지위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신성한 학문을 직접 자신의 사적인 유희장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성균관 내의 육가사당을 철거하고 공자맹자 등 성현의 조상을 파괴하며 성균관을 결락당으로 개명하고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시며 즐기고 밤새도록 노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국 각지에서 여성 1000명을 소집했는데 민간의 미인도 있고 관료가정의 여성도 있으며 많은 기생, 조선고대의 예술가, 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성균관에 안치하여 자신과 신복들이 마음대로 즐기고 낭비하도록 했습니다. 한때 신성하고 엄숙했던 성균관은 이제 방음무도한 유희장으로 변했고 온 곳에 노래와 춤이 흥겨우며 술을 마시고 즐기는 소리가 들리고 온 곳에 여성들의 울음소리와 비름소리가 들리고 더 이상 예전의 책향기와 성현의 기풍은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매일 여기에서 술과 여색에 빠져 정사를 묻지 않고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신복과 내관에게 맡기며 그들이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백성을 압박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연산군의 술과 여색에 대한 집착은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여성을 소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궐 안에 많은 궁전과 누각을 건축하여 자신의 비인과 궁녀를 안치했고 후궁의 여성은 수천 명에 달하며
규모가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는 매일 후궁에서 비인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고 유희를 하고 조정의 긴급한 사무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도 관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국가의 재해와 전란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산군은 아끼지 않고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을 약탈하고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을 가중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금은보화 비단천을 징수하여 궁전을 건축하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서 자신이 낭비하도록 명령했고 또한 백성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하게 하여 궁전과 유희장소를 건축했고 무수한 백성들이 지나친 피로로 노역 중에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물과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았고 집을 잃고 배고픔을 겪었지만 분노해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마음속에 이 잔인한 폭군을 조용히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음무도 외에도 연산군의 살인을 즐기는 성격은 사람이 듣고 놀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의심이 많고 잔인해져 자신에 반대하는 자가 있기만 하면, 순응하지 않는 자가 있기만 하면 상대방이 관료든 백성이든 망설임 없이 사형에 처하고 수법이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한 번 어떤 대신이 연산군의 방음무도를 눈에 넣지 못하고 상소를 올려 연산군이 개선하고 정사에 힘쓰며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연산군은 이 상소를 보고 크게 분노하며 이 대신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을 배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대신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해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혀를 잘라내며 마지막에는 천절형으로 처하고 친족을 연좌하여 온 가족을 살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한 번 궁궐의 어떤 궁녀가 부주의로 연산군이 아끼는 옥병을 깨뜨렸고 연산군은 이 궁녀를 끌어내어 혼자 창으로 때려 죽이고 궁녀의 시신을 황야에 버려 야수가 먹게 하여 다른 궁녀와 궁인들에게 경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산군의 잔인함은 관료와 궁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백성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떠들지 못하게 명령하고 사적으로 그에 대해 떠드는 자가 발견되면 모두 사형에 처하고 친족 구세를 연좌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몇몇 백성이 길가에서 사적으로 연산군의 방음무도에 대해 떠들었고 연산군의 신복이 이를 듣고 즉시 연산군 앞에 끌어왔습니다. 연산군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이 몇몇 백성을 대중 앞에서 참수하고 그들의 머리를 성문에 매달아 3일간 전시하여 백성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산군의 통치 아래 전체 조선 황조는 끝없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신신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백성들은 집을 잃고 사회 질서는 온통 혼란스러워졌고 생사는 심각한 파괴를 받았고 국가의 국력은 날마다 쇠퇴했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조선 황조는 이제 백성들이 살기 어렵고 비탄의 소리가 가득했고 온 곳에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온 곳에 피와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연산군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과 여색에 빠져 있고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쾌감을 즐기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방음무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임금이라서 아무도 자신에 반항할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의 통치를 전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폭정이 영원히 계속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그 반대로 돌아가고 성공이 극에 달하면 쇠퇴하는 것처럼 그의 잔인함과 방음무도는 이미 백성과 관료들을 완전히 분노하게 했고 그의 통치를 전복시키는 폭풍이 조용히 숙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때의 연산군은 이미 완전히 인성과 양심이 없는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억울함을 잊고 복수의 초심을 잊고 임금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잊었고 오직 자신의 사욕을 방탕하게 하고 권력이 가져다주는 쾌감을 즐길 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따뜻함도 선함도 없고 오직 끝없는 탐욕, 잔인함, 광기만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통제를 잃은 짐승처럼 조선의 땅에서 마음대로 짓밟고 살해하며 직접 자신의 왕조를 파괴하고 직접 자신의 일생을 파괴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온통 12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12년간
조선왕조는 백성들이 살기 어렵고 비탄의 소리가 가득했고 백성들은 깊은 물과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았고 관료들은 겁에 질려 말을 못하고 전체 국가는 붕괴의 위기에 달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이 하루라도 왕위에 있으면 조선왕조에는 희망이 없고 백성들에게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우시, 일부 식견이 있는 인사들은 비밀리에 연락하며 정변을 일으켜 연산군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현명한 군주를 세워 붕괴 직전에 조선왕조를 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정변을 일으킨 핵심 인물은 조선의 중신 박원종, 성희안, 주순정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충신으로 이미 연산군의 방음무도와 잔인함을 눈에 넣지 못하고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곤 했지만 모두 연산군에게 거부당했고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연산군에게 권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원종 등은 연산군이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유일한 방법은 정변을 일으켜 연산군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다른 군주를 세우는 것이라고 잘 알았습니다. 박원종 등은 비밀리에 조정의 다른 충신들과 궁궐의 금군 통영을 연락하며 정변의 세부 사항을 비밀리에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신복이 많고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변을 일으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반드시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계획해야 하고 일단 소식이 유출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꼼꼼한 계획 끝에 박원종 등은 마침내 정변의 시간을 확정했습니다. 1506년 9월 18일, 이날은 연산군의 생일로 연산군이 궁궐 안에서 성대한 생일연회를 열고 자신의 신복과 비인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고 밤새도록 놓았고 방비가 매우 느슨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변을 일으키는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그날 밤은 깊고 궁궐 안은 여전히 불빛이 밝고 노래와 춤이 흥겨웠습니다. 박원종 등은 미리 연락한 금군을 이끌고 조용히 궁궐에 잠입하여 빠르게 궁궐의 각 출입구를 통제하고 모든 길을 봉쇄하여 연산군의 신복이 도망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군들은 연산군이 연회를 열고 있는 궁전으로 직접 향했고 길에서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궁인들은 이미 연산군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분분 항복했고 심지어 일부 금군도 정변군에 합류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원종 등이 금군을 이끌고 연회궁전에 침입했을 때 연산군은 자신의 신복과 비인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고 위험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전에 침입한 금군과 얼굴이 엄숙한 박원종 등을 보고 크게 놀라며 서둘러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금군에게 꽉 눌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신복들은 이를 보고 저항하려 했지만 미리 매복한 금군에게 하나하나 체포되어 도망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전 안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고 비인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울었고 신복들은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빌었고 한때 노래와 춤이 흥겨웠던 연회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박원종 등은 연산군 앞에 다가가 그의 방음무도, 잔인함, 예법 모욕, 충직한 신하 해치기, 백성 압박 등 온갖 죄악을 거침없이 질책하고 연산군의 왕위를 폐지하고 천민으로 전락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연산군은 바닥에 눌려 감기 어렵게 외치고 싸우며 박원종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은혜를 잊고 의리 없다고 저주했지만 그의 외침과 싸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폭정은 이미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을 잃고 관료들의 지지를 잃었고 그는 더 이상 최고의 임금이 아니라 모두가 멸시하는 폭군일 뿐입니다. 정변은 성공했고 박원종 등은 연산군의 동생 진성대군 이역을 왕으로 세웠고 사서의 중종으로 기록됩니다. 중종은 현명한 군주로 즉위 후 즉시 연산군 시대의 모든 폭정을 폐지하고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을 감면하며 집을 잃은 재난민을 위로하고 현명한 신하들을 중용하며 정세를 바로잡고 성균관의 신성한 지위를 회복하고 유가사당을 재건하며 연산군에게 해를 입은 관료와 그의 친족을 위로했고 조선왕조는 마침내 약간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선망하지 못했습니다. 박원종 등은 연산군이 다시 힘을 얻어 반란을 일으켜 중종의 통치를 위협할 것이라고 걱정하여 연산군을 강화도에 유배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강화도는 조선에 고립된 섬으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조선 왕조에서 죄인을 유배시키는 곳으로 조건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1506년 10월 연산군은 호송받아 자신이 12년간 통치했던 궁궐을 떠나고 번영했던 경성을 떠나 강화도로 가는 유배의 길에 올랐습니다. 호송하는 길에 백성들은 분분 길가에 모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그의 잔인함과 방음무도를 저주했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때 백성들에게 가했던 고통이 이제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연산군은 호송하는 옥차에 앉아 길가에 자신을 저주하는 백성들을 보고 점점 멀어지는 경성을 보고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보고 마침내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 이 몇 년간의 행동, 자신이 사형에 처한 관료와 백성, 자신이 직접 파괴한 왕조를 모두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고 너무나도 크게 틀렸다는 것을. 복수는 마음의 상처를 달래줄 수 없고 권력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없고 방음무도는 오직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때는 이미 모두 늦었습니다. 그는 이미 폐위되고 유배되었고 한때의 권력과 영화부귀는 모두 허상이 되었고 한때의 신복과 비위는 모두 그를 떠났고 한때의 백성과 관료는 모두 그를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는 고독한 사람이 되었고 모두가 버린 사람이 되었고 오직 섬에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화도의 날들은 고통스럽고 고독했습니다. 연산군은 유배 후 낡은 헛간에 안치되었고 곁에는 오직 그를 감시하는 몇 명의 궁인만 있었고 친척도, 친구도, 권력도, 영화부귀도 없고 오직 끝없는 고독과 후회만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헛간 앞에 앉아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눈빛이 공허했고 마치 영혼이 이미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어머니 윤씨를 떠올렸고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에게 했던 사랑,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시 한 복수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만약 자신이 증오에 삼켜지지 않고 잔인하지 않았다면 현명한 군주가 될 수 있었을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지 모르고 만약 어머니가 저승에서 알고 있다면 이 몇 년간의 자신의 행동을 용서해 줄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주 자신의 어린 시절,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날들,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대받고 괴롭힘을 받은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인함이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자신의 광기가 마음속의 증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지만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이 증오를 풀어주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오직 증오에 자신을 삼켜지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으로 향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연산군의 몸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한때 술과 여색에 빠져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낭비했고 유배 후 열악한 환경, 끝없는 후회와 고독은 그의 몸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자주 병이 났지만 아무도 그를 관심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고 오직 헛간에서 홀로 병의 고통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는 광기 어렵게 외치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당시의 영화부귀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과 울음소리는 오직 넓은 바다에 삼켜지고 그의 회상은 오직 그를 더욱 고통스럽고 후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섬에서 홀로 배회하고 홀로 고통받고 홀로 죽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506년 11월 연산군이 유배된 지 불과 한 달 후 이 조선 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은 강화도의 헛간에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고 새는 30세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 곁에 아무도 없었고 친척의 동반도 친구의 작별도 없고 오직 넓은 바다와 끝없는 고독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눈을 크게 뜨고 경성 방향을 바라보았고 마치 아직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자신의 일생을 후회하고 한때의 권력과 영화부귀를 아직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산군이 죽은 후 중종은 그의 시신을 강화도의 황야에 함부로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고 시호를 붙이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아무도 그를 모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 윤 씨가 한때 함부로 장사 지내졌던 것처럼입니다. 한때 최고의 임금이었고 손에 피가 묻은 폭군이었던 그는 결국 매우 비참하고 고독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산군의 일생은 온통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 궁중의 냉담함으로 어릴 적부터 증오의 씨앗을 뿌렸고 그의 청년기에는 증오에 삼켜지고 권력의 유혹에 빠져 한 걸음 한 걸음 잔인하고 피를 즐기는 폭군이 되어 피와 폭정으로 세상 전체에 복수를 했고 그의 노년기에는 중반 칠리가 되고 폐위되어 유배되었고 고독과 후회 속에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천 해 동안 사람들은 연산군을 말할 때마다 폭군지라고 욕하고 방음무도하고 살인을 즐기는 자라고 욕하며 직접 조선왕조의 번영을 파괴한 자라고 욕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폭군이 한때 불쌍한 아이였고 모성애를 갈망하고 따뜻함을 원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존중받고 싶었던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의 상처,